아버지를 잃은 날, 나는 조문객 앞에서 담담하게 서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쉴 새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친 어느 밤 조의금 봉투 5개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또 다른 상실로 나를 집어삼켰다.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그 봉투들을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나를 의심했고 세상을 원망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걸 숨긴 사람의 얼굴이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바깥의 공기는 생각보다 포근했다. 3월의 끝자락 꽃샘추위가 물러간 자리엔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도 봄의 향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하얀 국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숨을 쉬고 있음에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기분, 그게 상주로서 보내는 첫날의 감정이었다. 지금쯤 어딜 보고 계실까요, 아버지? 혼잣말처럼 중얼이던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남편은 조문객을 응대하며 빈소 밖을 오갔고 나는 접수대 옆에서 조의금 장부를 펴놓은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하루 동안 적힌 이름이 19개. 봉투도 정확히 19개가 있었고 나는 하나하나 풀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을 남겼다. 금액, 발신자, 메시지. 그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적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바랐을 리는 없는데 이게 맞나 싶어도 자식된 도리니까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고 멀리서 일부러 발걸음해준 고마운 얼굴들도 있었다. 나는 매 순간 고개를 깊이 숙였고 내 눈앞에 놓이는 봉투들엔 작은 감사의 인사를 속으로 담았다. 3일. 우리는 딱 3일을 그렇게 보냈다. 밤은 병원 장례식장 옆 협소한 조문실 소파에서 잤고 아침이 되면 수에 입은 아버지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장부를 펼쳐놓고 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응? 왜 5개가 없지? 순간 숨이 멎었다. 이름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봉투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혹시 내가 헷갈렸나 싶어 다시 차근차근 숫자를 세어보았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분명히 기록했고 그 돈을 내가 접수했다. 설마 내가 빠뜨렸나? 손끝이 저려왔다. 장례식 내내 정신이 없긴 했지만 돈을 잃을 만큼 흐트러지진 않았다. 나는 다시 방 구석에 쌓아둔 상자들까지 모조리 열어 확인했고 남편에게도 물어봤다. 혹시 당신이 마지막에 받은 봉투 어딘가에 뒀어? 아니, 나는 당신한테 다 줬을 텐데.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무심하게 대답했고 나는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갔다. 자책은 곧 죄책으로 바뀌었다. 어쩌면 내가 실수했을지 모른다는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 가져간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나는 그 사이에서 며칠을 제대로 잠도 못 자며 견뎌야 했다. 그러다 닷새쯤 지난 어느 날, 남편 차의 트렁크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쓰레기 봉투를 꺼내려다 무심코 손에 닿은 검은색 종이 가방 하나.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싸늘한 전류가 번졌다. 그 안엔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조의금 봉투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하나하나 꺼내어 확인하면서도 나는 마음 한구석이 너무도 시끄러웠다. 각 봉투엔 익숙한 이름과 함께 내가 장부에 기록해둔 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그 말은 곧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지? 나는 봉투들을 다시 조심스레 종이 가방에 넣고 트렁크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남편 앞에 그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거 왜 여기 있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다. 시선을 피하며 입을 꾹 다문 그의 얼굴엔 어색한 미소 비슷한 표정이 어른거렸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 시끄럽고, 정신없고, 나는 그냥, 그게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어. 지저분하다고? 응. 장례식장에서 막, 돈이 오가는 거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몇 개는 그냥 내가 따로 챙겨두자 싶었던 거지. 나중에 조용해지면 정리해서 주려고 했어.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순간 숨이 목에 걸리는 듯한 기분. 가슴이 먹먹했다. 그게 당신 판단으로 할 일이었어? 그치만 나쁜 뜻은 아니었어. 진짜로.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과 실망이 동시에 올라왔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조의금 그거. 어머니 생활비로 바로 드리려고 했던 거야.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받은 돈이야. 근데 그걸 당신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챙겨두는 게 그게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악의가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거였다. 나쁜 뜻은 없었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도 모른 채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내 뒤척이며 나는 머릿속으로 여러 번 그 순간을 되짚었다. 트렁크 속 그 봉투들을 꺼내 들던 내 손. 그리고 남편의 표정. 그저 잊혀질 일이 아니었다. 그건 실수가 아닌 판단이었으니까. 그의 판단은 나를 배제한 채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내가 혼자 며칠을 자책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와의 대화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말이 오갈수록 감정만 더 상할 것 같았고 나는 내 스스로 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감정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까? 하지만 그가 아무렇지 않게 내 아버지의 조의금을 보류한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가 뚝 하고 무너져 버렸다. 그 틈을 다시 메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며칠째 말수가 줄어든 나를 두고 남편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가 먼저 말을 붙여오거나 식사 중간에 화제를 바꾸려는 모습이 몇 번 있었지만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당신 마음 이해해. 미안해.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면 이야기하고 싶어. 펜 끝이 망설였던 흔적이 느껴지는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나는 메모를 바라보다가 그저 그 위에 컵을 올려두고 말았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의 말조차 지금은 버겁게 느껴졌다. 왜냐면 나는 아직도 그날 내 손에 봉투를 들고 서 있던 순간이 생생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떠나지 않은 상태로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쁜 뜻이 아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쉽게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아예 그런 상처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까?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며 내 머리 위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조용한 집안, 너무 조용해서 더 외롭게 느껴지는 공기. 그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평생 말을 아끼는 분이었다. 직설적인 표현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 입으로는 괜찮다면서도 늘 조용히 내 뒷바라지를 하셨다. 그런 아버지의 조의금이 담긴 봉투가 남편 차 트렁크에 있었다는 사실이 참 견디기 어려웠다. 이해하고 싶었다.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말 나쁜 뜻이 없었는지. 하지만 이상하게 의도보다 행동이 더 깊이 마음에 박혀 있었다.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는 거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그 말이 내게는 너무 차갑게 들렸다. 누군가는 그 지저분하다고 여겨진 돈을 몇 시간 운전해서 와서 직접 건네준 것이다. 비닐에 싸서 땀에 젖은 채 두 손으로 내밀며 고개 숙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 모든 정성을 지저분하다는 말 하나로 치워버린 그의 시선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어쩌면 나는 지금 남편의 진심보다도 그의 무심함을 견딜 수 없었던 건 아닐까?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늘 고유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누구는 울음을 터뜨리고 누구는 말없이 무너지고 또 누구는 아무 일 없던 듯 웃는다.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아직 보름도 되지 않았다. 장례식 날 아침 싸늘한 얼굴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를 끝까지 배웅하던 그 순간의 체온이 아직도 내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반면 남편은 그 이후로 너무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출근했고 주말이면 마트에 다녀왔다. 냉장고에 뭐가 떨어졌는지 체크하며 무심히 우유 사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일상이 부럽기도 미웠기도 했다. 왜 나처럼 무너지지 않는 걸까? 왜 당신은 이 슬픔을 나눠 가지지 않는 걸까? 아니, 나누려 하지 않는 걸까?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나는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가 내게 한 말이었다. 그 말 속엔 책임감도 있었고 회피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조차 위로로 느껴지지 않았다. 슬픔에는 강약이 없다. 누군가의 상실이 더 크고 누군가는 덜 슬픈 법도 없다. 다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도 각자의 고통이 너무 다르게 흘러갈 뿐이다. 나는 남편이 나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더 이상 내 감정을 말하고 싶지 않아졌다. 왜냐면 말해도 닿지 않을 거란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같은 슬픔을 다른 결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내 슬픔을 이해받고 싶었다. 내가 왜 그 조의금 봉투 5개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지, 왜 아직도 그걸 떠올릴 때마다 손끝이 시린지 그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건 너무 큰 기대였던 걸까? 나는 지금도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묻는다.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차 트렁크를 몇 번 더 열어보았다.
혹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진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다.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남편이 내게 숨긴 건 비단 조의금만이 아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알던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함께 상의하려 하던 사람이었다. 은행에 저금하러 갈 때도,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항상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오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조의금을 따로 챙겨서 말도 없이 트렁크에 넣어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냥 말하려다 타이밍을 놓쳤다. 그가 건넨 설명은 그렇게 단순했지만 내 마음 어딘가는 복잡하고 무거웠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판단이었다. 누구의 돈인지, 누구를 위한 돈인지 알면서도 그는 나를 배제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늘 겉돌았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해도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나는 속이 상해 있었고 그는 그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가 조심스레 묻던 어느 날 밤 나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그 조의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옹기 같은 거였어. 어머니 드릴 생각으로 손에 쥐자마자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당신이 그냥 당신 마음대로 숨겼잖아. 그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 동안 나는 점점 더 멀어졌다. 이건 단순히 돈을 감췄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의 문제였다. 내 가족의 아픔을 그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 문제는 조의금 봉투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마치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처럼 지냈다. 아침이면 마주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중엔 대화보다 젓가락 소리가 더 길게 울렸다. 남편은 몇 차례 말을 걸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가장했다. 그조차 피곤해진 그는 점점 말을 줄였고 우리 집엔 말 대신 침묵만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다. 답답하고 외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서로 필요하지 않게 거리를 두는 방식, 어쩌면 그게 지금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거실로 나오던 길이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불 꺼진 거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액정 화면 위로 익숙한 이름이 지나갔다. 장인어른 조의금 정리 관련 건 그는 아마도 그날 이후 그 일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려 했던 모양이었다. 회사 동료와의 메시지, 조의금 액수 확인, 그리고 내게 건넬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 잠시 훔쳐본 짧은 메시지들이 마치 그날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듯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더 허탈해졌다. 지금에 와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머리맡에 두었던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아빠, 나 이 결혼 정말 잘한 걸까요? 침묵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 속을 스스로 꺼내본다. 그리고 그 침묵은 생각보다 더 많은 흔적을 남긴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조의금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내가 사는 공간이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익숙한 가구, 매일 오르내리던 계단, 냉장고에 붙은 메모들까지도 어쩐지 나와는 거리가 먼 풍경처럼 보였다. 예전엔 하루를 끝내고 돌아오면 안도감이 들었는데 요즘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피로가 몰려왔다. 이곳은 이제 내 감정을 숨겨야 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같이 잠깐 바람 쐬러 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말을 걸기까지 꽤 망설였다는 게 표정에서 드러났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했다. 음악도 라디오도 없었다. 그저 도로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와 계기판 위 깜빡이는 방향 지시 등 소리만이 우리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날 미안했어. 해안가에 다다라 차를 세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대답 대신 바다를 바라보았다. 잔잔한 파도가 부서졌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우리 둘 사이의 말 같았다. 난 네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줄 몰랐어. 그냥 내가 좀 더 잘 챙겨야 한다는 생각만 했던 거야. 그게 너한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상처였어. 단순히 돈을 숨긴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무시한 거였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예민한 시간인지 당신은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둘 다 서로에게 서툴렀다는 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도 상처를 다루는 방식도 너무 달랐다는 걸. 하지만 깨진 균형은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감정을 말로 풀어야 풀리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감정을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 차이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일만큼은 그가 먼저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늘 그래왔듯 조용히 자기 방식으로만 정리하고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나도 내 방식대로만 상처를 쌓아갔다. 다정했던 날들이 있었다. 싸우더라도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안아주던 날들이 있었다. 그 기억이 있어서였을까? 나는 마음 한쪽에서 아직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예전처럼 내 감정에 먼저 다가와 줄 거라고. 내 입을 열기도 전에 내 속을 알아봐 줄 거라고.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겹겹이 쌓이자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만 상대를 해석하고 있었다.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나 봐. 그날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지금에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건 지금의 사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해하려는 마음이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리고 말해도 모를 때가 있다. 그렇기에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맞춰가려는, 그리고 실수했을 땐 인정하고 돌아보려는 노력. 그날 밤 남편이 내게 말했다. 그 봉투 다시 정리해서 장모님께 전해드릴게.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걸 되찾게 해주었다. 신뢰라는 것의 가장 첫걸음, 그건 이해하려는 태도라는 걸. 그날 나는 오랜만에 침대에서 그와 등을 맞대고 누웠다. 아직 어색했지만 서로의 체온이 다시 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시작이었다. 며칠 후 남편은 약속대로 어머니를 직접 찾아뵈었다. 5개의 조이금 봉투는 그가 새로 준비한 봉투에 담겨 있었고 그 위엔 깔끔하게 이름과 금액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다. 이건 상우가 따로 챙겨온 거니? 어머니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장례식 때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요. 이제야 정리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봉투를 챙기셨다. 그 순간 나는 멀찍이 서 있다가 조용히 다가섰다. 엄마, 이 돈은 아버지 생각하면서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고마워하실 거야. 그날 우리는 예전처럼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된장국 냄새에 밥이 김을 올리고 어머니가 김치를 건네셨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드리며 장모님,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마음의 조각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문득 내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많이 부족했는데 기다려줘서.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젠 말해줘. 앞으로는 뭐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은 닮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를 잃은 건 여전히 슬프지만 그 슬픔을 통해 남편과 나는 서로의 가장 깊은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가장 소중한 이름, 가장 소중한 사람들. 우리는 그걸 잃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고 다시 들으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우리가 다시 대화를 시작한 건 상처가 다 아물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자리는 아직 따끔했지만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너 예전엔 다 내게 말했잖아. 어느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힘들어도 말하고 불안하면 기대고. 요즘은 그냥 혼자 다 감당하더라.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삼켜왔는지 그가 몰랐을 거라 생각했던 감정들이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나 당신 원망했어. 알아. 근데 나도 말 안 했더라. 맞아. 우리 둘 다 그랬어.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맥주 2캔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침묵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감정은 때론 단어로 포장되기도 전에 삐걱거리지만 그 삐걱임을 꺼내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작은 메모를 자주 남겼다.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 어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 어쩌면 그건 사과의 방식이었고 어쩌면 다시 나를 웃게 하고 싶은 그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그의 말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언어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날이 오기까지 시간은 필요했지만 마음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끝인 것은 아니다. 다르기에 더 노력해야 했고 그래서 더욱 배워가야 하는 길이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으셨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사람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다. 나는 그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며 이제야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조심스럽게 껴안았다. 봄이 완연해지던 어느 오후 나는 어머니 댁을 혼자 찾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된장 냄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늘 들이켜기 바빴던 익숙한 향기였다. 엄마, 요즘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니?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진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나도 모르게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 조의금. 잘 받으셨죠? 그래. 상우가 와서 직접 줬어. 돈보다도. 그 정성이 더 고맙더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이 나를 얼마나 안도하게 만드는지 속으로 되새겼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 엄마가 당신 정성 고맙다고 하셨어.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도 네가 마음 풀어줘서 더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다. 서로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일이 이렇게 조심스럽고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맡에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서로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하자. 응, 노력할게. 그리고 듣는 것도 더 잘할게. 그의 말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다 알진 못했지만 알아가려는 걸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이 부딪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부딪힘 속에서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부부라는 이름이었는지도 모른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당신한테 꼭 주고 싶어 하셨던 사진이에요. 남편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아버지가 생전에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셋, 그리고 팔짱 낀 채 어깨를 기댄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나 이 사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우리 둘 사이에 늘 다리가 되어주셨구나. 응. 이제 그 다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서 서로를 건너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한동안 사진을 내려다보더니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했는지 너무 늦게 알았어.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쌌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했으니까 이제 나도 풀 수 있어요. 우리 서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는 걸로 시작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다. 벚꽃이 지고 연두빛 잎이 올라오는 길을 따라 말없이 걸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이제는 말보다 중요한 걸 서로 알고 있으니까. 상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사과였고 이해였으며 무엇보다 용기였다. 나는 이제 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꺼내놓는 것, 그리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에 닿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조의금 봉투 5개는 단순한 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속엔 신뢰, 상실, 오해, 침묵 그리고 결국 용서가 담겨 있었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결국 끝없이 마주하고 또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도 조심스레 닿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